한국의 진돗개는 그저 시골 마을의 똥개에 불과합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한국인들의 과대 포장된 애국심의 산물일 뿐 중국이 가진 차우차우나 티베탄 마스티프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죠. 이런 중국인의 폄하 속에서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오만한 비웃음은 곧 경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거주 중인 사라 킴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진돗개의 자존심을 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운영하는 진도 위드세러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50만을 돌파했을 때였죠. 할아버지께서 1960년대에 미국으로 가져오신 단 한 쌍의 진돗개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MBC, ABC 같은 메이저 방송에서도 저희 진돗개들을 다뤄주셨고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특별한 견종 시리즈에 출연했을 때는 정말 기뻤죠. 진돗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진돗개는 그저 개가 아니란다. 우리의 혼이고 역사란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지금까지 15마리의 순종 진돗개들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CCTV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세계의 명견이라는 프로그램에 진돗개를 소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중국에서도 진돗개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제작진과의 첫 미팅에서 중국의 유명한 견종 전문가 왕 리밍 박사를 만났는데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킴 씨, 당신 SNS에서 진돗개가 세계 최고의 견종이라고 했더군요. 그렇다면 우리의 티베탄 마스티프와 한번 비교해보는 게 어떻겠소? 물론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지요. 그의 비웃음 섞인 말투에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이미 자신의 웨이보에 한국의 시골 들개와 우리의 고귀한 견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올렸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150만 구독자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겠다고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돗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 방송 출연을 결심했어요. 그들이 준비한 함정 같은 실험들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지만 우리 진돗개들을 믿었거든요. 그래요, 좋습니다. 어떤 실험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왕 박사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요. 하지만 그는 몰랐죠. 그날 이후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크게 바뀌게 될지를. 베이징 CCTV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스튜디오 한편에는 티베탄 마스티프 3마리와 차우차우 2마리가 대기하고 있었죠. 모두 중국의 전통 견종들이었어요. 어머, 진돗개를 이렇게 작게 키우나요? 영양실조라도 걸린 건가요? 첫 인사도 없이 던진 중국 측 수석 훈련사 리우 씨의 말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진돗개는 원래 중형견이에요. 오히려 이 크기가 사냥과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답니다. 그때 왕 리밍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기초 체력 테스트입니다. 각 견종의 지구력과 민첩성을 비교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진돗개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중간에 포기해도 됩니다. 그의 말에 스튜디오의 중국 스태프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우리 진돗개들은 한국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사냥을 하며 진화해왔거든요. 체력에는 자신 있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4km 달리기였어요. 티베탄 마스티프는 거대한 체구 때문에 1km도 채 뛰지 못하고 지쳐버렸고 차우차우도 2km 정도에서 포기했죠. 하지만 저희 진돗개 태백이는 4km를 거뜬히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어요. 이건 우연일 뿐입니다. 다음은 장애물 통과 테스트를 해보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왕 박사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진돗개의 승리였죠.
민첩성과 순발력에서 다른 견종들을 압도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테스트가 끝난 후 진돗개 태백이가 보여준 행동이었어요. 지친 다른 견종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물그릇을 하나씩 밀어주는 거예요.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행동은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측 수의사 장 박사의 말이었어요. 그제서야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왕 박사는 곧 더 어려운 과제를 내밀었거든요. 자, 이제 진짜 실험을 시작해보죠. 다음은 보호자 테스트입니다. 견종의 충성심과 판단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자를 지키는 능력을 보려고 해요. 그의 말에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보호자 테스트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묻자 왕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옆에는 중국의 자랑, 티베탄 마스티프 롱과 차우차우 메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죠. 아주 간단합니다. 견주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각 견종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는 거예요. 먼저 저희 롱이 시범을 보여드리죠. 왕 박사는 자신만만하게 롱을 데리고 테스트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스턴트맨이 접근하자 롱은 즉시 격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결국 스턴트맨은 보호 장비가 찢어질 정도로 강한 공격을 받았죠. 보셨죠? 이게 바로 진정한 보호견의 모습입니다. 위협적인 상대는 완전히 제압해야 해요. 왕 박사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우차우 메이의 차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죠. 오히려 더 공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튜디오에 불이 꺼졌어요. 완전한 암흑 속에서 누군가 절 밀치듯 했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질 뻔했죠.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태백이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어요. 롱과 메이는 어둠 속에서 혼란스럽게 지저대기 시작했지만 태백이는 정확하게 제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건 예상 밖인데요. 롱과 메이는 아직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있는데 장 박사의 말에 왕 박사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어진 3명의 스턴트맨 테스트에서도 차이는 더욱 극명했죠. 롱과 메이는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려 들었지만 태백이는 정확하게 위험인물만 구분해냈어요. 이럴 수가. 우리 롱은 베이징 경찰견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녀석인데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협박 상황 테스트였어요. 스턴트맨이 가짜 칼을 들이대자 롱과 메이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오히려 자신의 주인까지 물 뻔했죠. 하지만 태백이는 완벽히 스턴트맨에게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테스트를 통과하였죠. 중국 전문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왕 박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죠. 킴 씨,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우리 롱과 메이도 이번엔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테스트가 될 테니까요.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김 씨, 이제부터가 진짜 테스트입니다. 어린아이와 개의 상호작용을 보려고 해요. 왕 박사의 말에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제작진들은 서로 흐뭇한 표정을 주고받았죠. 그들 생각에는 이번이야말로 진돗개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나 봐요. 우리 롱은 아이들과 함께 자란 녀석이라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사냥개 아닙니까? 어린아이와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왕 박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스튜디오로 들어온 건 왕 박사의 5살 된 손녀였어요. 처음에 롱은 아이와 잘 놀아주는 듯 했지만 아이가 실수로 롱의 꼬리를 밟자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돌변하더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롱, 안 돼. 왕 박사가 급하게 롱을 제지했지만 이미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차우차우 메이의 차례는 더 심각했어요. 아이가 다가가기도 전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이제 진돗개 차례입니다. 태백이 조심해주세요. 왕 박사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태백이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바닥에 배를 깔고 눕는 거예요. 마치 난 위험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아이는 호기심에 태백이에게 다가갔고 심지어 귀를 잡아당기기까지 했어요. 왕 박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태백이는 귀를 잡아당기는 아이의 장난을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이가 너무 신나서 뛰어다니자 조심스럽게 따라다니며 혹시 넘어질까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마치 아이의 보모 같은데요. 장 박사의 감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왕 박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테스트를 더 제안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아이와 견주가 동시에 위험에 처한다면? 그리고 그가 준비한 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견주인 제가 쓰러지는 연기를 하는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설정이었죠. 모든 사람이 긴장한 가운데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저는 갑자기 쓰러졌고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듯한 상황이 연출됐죠. 태백이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순식간에 아이 쪽으로 달려가 받쳐주고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모습에 스튜디오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의 테스트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왕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테스트가 끝나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스튜디오의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전기 합선이에요. 조명 스태프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고 스튜디오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죠. 모두 침착하게 대피하세요. 어린이부터. 제가 외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황한 스태프들이 출구로 몰리면서 피하느라 아까 테스트에 참여했던 왕 박사의 손녀가 사람들 틈에 끼어 넘어진 거예요. 쯔위야. 왕 박사가 손녀를 향해 달려갔지만 이미 연기가 자욱해져서 아이의 위치를 찾기 어려웠어요. 더 큰 문제는 당황한 티베탄 마스티프 롱이 통제불능 상태가 된 거였어요. 공포에 질린 롱은 미친 듯이 지저대며 사방을 뛰어다녔고 오히려 대피하는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 태백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백아,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말리기도 전에 태백이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30초도 안 돼요. 아이의 옷자락을 물고 나타난 거예요. 아이는 연기를 마셔서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쯔위야. 이런, 정말 고맙습니다. 왕 박사가 손녀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태백이는 다시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죠. 이번에는 패닉에 빠진 롱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저 녀석 설마. 태백이는 롱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물고 마치 어미개가 강아지를 다루듯 차분하게 출구 쪽으로 이끌었어요. 놀랍게도 롱은 태백이를 따라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장 박사가 감탄을 연발했어요. 결국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무사히 대피를 마쳤고 다행히 화재도 초기에 진압됐어요. 진정이 된 후 왕 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킴 씨,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진돗개는 아니, 태백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러더니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제 발언을 모두 철회하고 싶습니다. 진돗개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견종 중 하나임이 틀림없어요. 지능,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까지. 정말 완벽한 균형을 가진 견종이네요. 스튜디오의 모든 스태프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방송사고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작진이 화재 상황까지 모두 촬영했고 이 영상이 중국 전역에 방송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사라 씨, 저희가 진돗개에 대해 너무 무지했네요. 태백이가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CCTV의 수석 프로듀서가 제게 말했어요. 방송 이후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웨이보에서는 한국의 기적, 진돗개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죠. 진돗개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의 보호자로 진돗개만 한 견종이 있을까요? 한국의 진돗개 사육 방식이 궁금해요. 중국 전역에서 문의가 쇄도했어요. 심지어 왕 박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돗개 연구를 위해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고 해요. 김 씨, 제가 큰 교만을 부렸습니다. 이제는 제 연구실에서도 진돗개를 꼭 연구하고 싶어요. 특히 태백이처럼 뛰어난 개체의 유전자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더 놀라운 건 그 후속 조치였어요. 베이징 경찰견 훈련소에서 진돗개 도입을 결정했고 상하이의 유명 동물 행동학 연구소에서는 진돗개 특별 연구팀을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라 씨의 유튜브 채널이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하루 만에 50만 명이나 늘었어요. 제작진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국어 자막을 추가하자 시청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었죠. 특히 태백이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더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돗개를 학교 수호견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 진돗개를 선택한 거죠. 우리 학교의 진돗개 태양이는 마치 태백이의 제자 같아요. 아이들을 너무나 잘 보살피고 있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학교에서도 문의가 이어졌고 지금은 10개가 넘는 학교에서 진돗개를 도입했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진돗개는 언젠가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견종이 될 거야.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요. 태백이는 여전히 제 곁에서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이제는 중국 CCTV에서 정기 프로그램 출연 제의도 들어왔답니다. 사라 씨, 전 세계에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태백이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물론 저희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진돗개의 진가를 전 세계에 알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할아버지,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해냈어요.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을 뗐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요. 진돗개가 세계 최고의 견종으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태백이와 저는 계속 도전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시작된 진돗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진돗개를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키고 이어나가려는 진돗개 주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아버지, 영원한 가왕. 조용필 데뷔 이후 45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던 완벽주의자. 디스코에서 록 발라드까지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 80억 원이 넘는 기부를 해도 단 한 번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진정한 음악인. 무대 위의 신이라 불리며 한국 대중음악의 기준이 된 조용필. 최근 미국의 한 유튜브 영상이 음악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K-팝 커버로 유명한 스탠포드 음대 출신의 성악가가 자신의 채널에 특별한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의 1985년 라이브 영상을 처음 본 순간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라이브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클래식만이 최고라 믿었던 그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현대의 첨단 기술도 보정도 없던 그 시절.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무대가 가능했던 걸까요? 이것은 우연히 발견한 한 영상을 통해 시작된 한 외국인 성악가의 놀라운 음악적 발견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발견한 조용필 음악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소피아 브라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음악에 푹 빠져 살았던 제가 한국 음악을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영화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올드보이라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듣다가 조수미의 더 라스트 송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소프라노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사실에 놀랐고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우연히 가요 대축제라는 한국의 연말 음악 시상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수들의 완벽한 라이브 무대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매료되어 한국 대중음악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유의 좋은 날을 듣고는 한국어로 된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유튜브에서 K-팝 커버 채널을 운영하며 50만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을 좋아하는 팬으로 시작했지만 전공자로서 한국 음악의 독특한 창법과 화성에 매료되어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BTS의 피, 땀, 눈물을 오페라 버전으로 편곡해 부른 영상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면서 저는 더욱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의 어느 밤, 평소처럼 다음 커버곡을 위한 편곡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으며 작업하던 중 자동 재생으로 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파워풀한 고음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화면을 보니 조용필 As Days Go By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멈췄고 저는 그 영상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1985년 영상임에도 현대의 어떤 라이브보다 완벽한 가창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릿지 부분의 고음은 성악을 전공한 제가 봐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린다는 댓글을 보고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떠한 음향 보정도 립싱크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라이브 무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필의 다른 라이브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못 찾겠다, 꾀꼬리, 바람이 전하는 말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현대의 디지털 기술 없이도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이는 모습에 전문음악인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곡 한 곡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뛰어난 아티스트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조용필의 곡들이 가진 음악적 완성도였습니다. 대중음악이지만 클래식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편곡,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보컬 테크닉까지. 제가 지금까지 커버해온 K-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각 곡마다 장르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음악성만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라이브 영상을 보며 가장 놀란 점은 조용필의 호흡 조절이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며 배운 복식 호흡의 정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음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량과 안정적인 피치 컨트롤은 분명 오랜 훈련의 결과일 것이었습니다. 특히 창밖의 여자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준 롱톤은 제가 성악 레슨에서 항상 도전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튜브 채널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리액션이나 커버가 아닌 전문음악인의 시각으로 조용필의 음악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날이 갈수록의 악보를 구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대의 오토튠이나 보정 없이도 완벽한 피치 컨트롤을 보여주는 조용필의 가창력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후렴구의 고음 처리는 성악의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벨칸토 창법을 기반으로 한 호흡 조절, 성대의 개방감, 공명의 활용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제가 악보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번역기를 돌려가며 분석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알아갈수록 선율과 가사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그리워진다는 이야기를 담은 가사와 점점 고조되는 멜로디 라인의 조화는 마치 클래식, 오페라의 아리아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필 음악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저를 이끌어갔습니다. K-팝 커버 아티스트였던 제가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을 만나게 되어 제 음악 인생에 있어 가장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날이 갈수록의 라이브 영상에 매료되어 시작했지만 곡을 분석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음악적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제가 보기에도 그의 발성 테크닉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고음에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호흡,
조절과 성량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역 가수들의 부러움을 살만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더 많은 조용필의 라이브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1980년대 KBS 열린음악회부터 2000년대 콘서트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한결같은 가창력을 보여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조용필의 레가토 창법이었습니다. 대중음악 가수들은 흔히 벨팅이나 애드리브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조용필은 성악의 기본인 레가토 창법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창밖에 여자를 부를 때 보여주는 부드러운 선율선은 마치 슈베르트의 가곡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분석 영상으로 창밖의 여자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이 곡의 구성은 제가 전공한 성악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는 조용필의 호흡 조절 방식, 성대 개방감, 공명 활용법 등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후렴구의 고음 처리 방식은 성악의 벨칸토 창법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습니다. 평소 제 채널을 구독하던 10대, 20대 시청자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의 한국인 구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댓글에는 우리 아버지의 우상이었다. 그 시절 모든 가수들의 롤모델이었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현직 음악 선생님이라고 밝힌 한 구독자의 댓글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분석을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구독자들은 조용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었습니다. 1980년대 공연장의 열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들, 그리고 그 시절 젊은이들의 열정까지. 어떤 분은 1985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조용필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던 날,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앉아 보았던 추억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고무되어 저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 도서관에서 한국 대중음악사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조용필이 데뷔했던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조용필은 서구의 록 음악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조용필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분석 영상에는 10대인데 조용필 노래를 좋아한다는 댓글부터 70대 할아버지가 손녀와 함께 본다는 댓글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재즈 피아노 선생님이 조용필의 곡들을 재즈 버전으로 편곡해서 들려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향수나 트렌드가 아닌 진정한 음악성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분석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조용필의 곡들이 가진 보편성이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한국의 특정 도시를 노래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의 정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발머리의 순수한 사랑 노래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있었고 허공에 깊이 있는 가사는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클래식을 전공하며 배운 음악의 보편적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운스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것은 물론 디스코와 록을 결합한 사운드는 80년대 초반에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편곡과 프로듀싱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음악 제작 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퀄리티의 음악을 만들어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운스의 리듬 편곡과 베이스 라인은 디스코와 록을 절묘하게 조화시켰고 이는 현재 K-팝의 장르 크로스오버의 시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UCLA의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며 매일 조용필의 노래 가사를 한 줄씩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음을 따라 부르기만 했던 노래들이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의 가사에 담긴 인생에 대한 통찰은 제 나이, 또래인 20대 후반의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분석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의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필의 초기 밴드 위대한 탄생 시절의 희귀 음원을 보내주셨고, 또 다른 분은 그의 기타 연주 실력을 보여주는 1970년대 방송 클립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은퇴한 음악 교사라고 하신 한 구독자는 이메일로 조용필의 곡들을 클래식 관현악으로 편곡한 악보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조용필의 음악 세계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단순한 곡 분석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 속에서 조용필의 위치, 그의 음악이 후대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의 음악에 담긴 시대 정신까지 다루고자 했습니다. 첫 회는 환희를 중심으로 한 초기 록 음악 시기, 두 번째는 창밖의 여자로 대표되는 발라드 전성기, 세 번째는 바람이 전하는 말의 실험 정신을 다루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내 실행에 옮겼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서울 올림픽 공원을 찾았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조용필의 상징적인 공연장이라고 추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88 올림픽 때도 그 이후로도 수많은 히트곡이 이곳에서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달마중이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이곳에서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만 명의 관객이 달빛 아래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근처 음악 감상실이었습니다. 이곳은 7, 80년대 음악을 전문적으로 틀어주는 곳이었는데 벽면 가득 진열된 LP들 사이에서 조용필의 초기 앨범들을 실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헬로라는 5집 앨범이었습니다. 바운스가 수록된 이 앨범은 지금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음질이 뛰어났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디스코 사운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악 감상실 주인분은 젊은 외국인이 조용필의 음악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이 신기하셨는지 귀한 자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MBC 영상음악실과 KBS 가요 탑10의 방송 녹화 테이프, 그리고 당시 음악 잡지에 실렸던 인터뷰 기사들까지. 특히 80년대 초반의 공연 리뷰 기사들을 보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요계의 프로페셔널, 완벽한 라이브의 대명사와 같은 수식어들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여러 시대의 음악 팬들을 직접 만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들른 홍대의 한 카페에서 음악 동호회 모임을 만났는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음악 팬들이 조용필의 음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층은 유튜브를 통해 접한 조용필의 완벽한 라이브에 매료되었다고 했고, 기성세대는 그의 음악과 함께한 자신들의 청춘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음악학원에서 보컬을 가르친다는 30대 강사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라이브의 표본으로 조용필 선생님의 무대를 종종 보여줘요. 특히 호흡 조절이나 발성 면에서는 최고의 교본이죠. 처음에는 옛날 가수라고 관심 없어 하다가도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저는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분들의 도움으로 KBS 역사관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80년대 가요 탑10의 무대 영상들이 아카이브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 영상들을 보며 느낀 것은 조용필의 무대가 단순한가요? 프로그램의 한 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콘서트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취중진담을 부르던 무대는 오케스트라와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의 옛 방송 사연들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조용필의 노래로 향수병을 달랬다. 대학 입시 실패 후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으며 위로받았다는 등의 사연들은 그의 음악이 단순한 히트곡이 아닌 한 시대의 위로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취재는 제 유튜브 콘텐츠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단순한 음악 분석을 넘어 그의 음악이 한국인들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들도 이런 콘텐츠에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었고, 특히 많은 나라의 구독자들은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다양한 세대의 팬들이 들려준 조용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록 음악을 사랑했던 70년대 청년부터
최근 유튜브로 조용필을 알게 된 10대까지. 각 세대가 기억하는 조용필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의 음악성과 진정성에 대한 평가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먼저 6, 70대 팬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조용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라디오가 최고의 음악 감상 수단이었어요. 조용필의 노래가 나오면 거리의 모든 라디오에서 같은 노래가 흘러나왔죠. 특히 단발머리가 발표되었을 때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그 노래가 나온 뒤로 미용실마다 단발머리를 하려는 여학생들로 가득했어요. 40, 50대 팬들의 기억 속 조용필은 완벽한 라이브의 대명사였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라이브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무대 위에서 실수 한 번 없이 3시간을 부르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분들은 특히 돌아와요. 부산항해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고생하던 시절, 이 노래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30, 40대 팬들에게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90년대 후반 광화문 연가로 조용필을 처음 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서태지와 아이들, H.O.T 같은 가수들이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조용필은 전혀 다른 음악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죠. 특히 바람이 전하는 말은 지금 들어도 세련된 록 사운드예요. 이 세대의 팬들은 조용필의 음악이 시대를 앞서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10대, 20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조용필의 과거 무대를 접한 이들은 한결같이 그의 라이브 실력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요즘 아이돌들의 무대와는 차원이 달라요. 백댄서도 화려한 영상도 없이 오직 목소리로만 무대를 압도하잖아요. K-팝을 좋아한다는 한 고등학생은 조용필 선배님의 비바운스 무대를 보고 우리나라 음악의 역사가 자랑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힙합 크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용필의 바운스를 힙합으로 리믹스해 공연하고 있었는데 젊은 세대만의 방식으로 조용필의 음악을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옛날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편곡을 하면서 이 곡의 완성도에 놀랐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음악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는 조용필의 영향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용필 같은 선배 가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라이브와 프로페셔널한 무대 매너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BTS나 블랙핑크의 무대 위 카리스마도 사실 조용필의 DNA를 이어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특별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세대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60대는 청춘의 추억을, 40대는 음악적 완성도를, 20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유튜브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조용필, 시대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각 세대가 기억하는 조용필의 모습을 담아내는 동시에 그의 음악이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해외 시청자들에게 K-팝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한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은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해외 음악 팬들은 한국에 이런 뮤지션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음악성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다.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았다와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저의 작은 도전이 조용필의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조용필 노래를 처음 듣고 조용필 노래에 대한 연구는 저에게 음악인으로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의 뿌리를 찾아보려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음악을 깊이 연구할수록 제가 알고 있던 음악의 경계가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클래식 음악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가 대중음악에서도 클래식 못지않은 예술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를 성악으로 편곡하는 작업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벨칸토 창법을 적용하면서도 원곡의 감성을 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편곡 작업을 유튜브에 공개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구독자들은 물론 전 세계의 음악 팬들이 조용필의 원곡을 찾아 듣기 시작했고 그의 음악성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이어서 단발머리와 바운스를 재해석한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단발머리는 재즈 스타일로 편곡했는데 단순한 멜로디 같지만 재즈의 화성 진행과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바운스는 현대적인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리믹스했는데 40년 전 곡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호응해 주었습니다. 특히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뛰어난 뮤지션이 있었다니 놀랍다. 그의 라이브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현재 K-팝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었다와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현대음악을 전공한 사라는 광화문 연가의 화성 진행을 분석하며 클래식의 서정성과 대중음악의 대중성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분석 영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버클리 음대의 한 학생은 조용필의 바운스를 자신의 졸업 연주곡으로 선택했고 영국의 한 음악학원에서는 K-팝의 역사를 다루는 수업에서 조용필의 음악을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재즈, 현대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과 함께 조용필의 곡들을 새롭게 편곡하는 작업입니다. 이미 여러 음악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작업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음악에는 장르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대중음악의 틀 안에서 클래식의 격조, 재즈의 자유로움, 록의 에너지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의 음악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영감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의 음악에 대한 도전은 이제 전 세계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좋은 음악의 가치를 전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발견한 조용필의 음악은 저에게 언제나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음악에는 국경도 장르의 경계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그의 음악처럼 저 또한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려 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